고백하자면 저는 주도주를 가져본 적이 잘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주도주가 제일 비싸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종목들이 잘 나간 건 사실이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소외된 주식 투자해서 내가 이때까지 얻어온 결과는 상당히 만족스러웠다. 이번에 신한지주에서 네. 그 대규모 자사주 소각, 그 다음에 주주 환원율 50% 이걸 네. 발표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현재 이 밸류업 정부의 이 프로그램에 호응하는 상장사들 기준이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속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금융주가 많이 올라서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가장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주체가 금융기관들이죠. 특히 그렇죠. 이 4대 금융지주가 앞서서 그러니까 하고 있죠. 물려줄 사람이 없는, 네. 물려줄 자식이 없는. 대주주가 없어요. 이런 데는 사실은 이미 그거를 조금씩 강화하고 있었고 네. 지금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이 돼야 되는 거는 이제 물려줄 자식인 대주주가 있는 확실히 있는 그런 데서도 할 수 있도록 뭔가 법을 바꿔주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앞으로 몇 년 뒤면 저는 그게 바뀌어질 것이다. 바뀌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저는 요즘 약간 그 금융주 비중을 큰 폭은 아니에요. 어차피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금융주 비중은 줄이고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런 주식은 조금 제가 그랬잖아요. 리밸런싱을 그렇죠. 조금 한다. 저평가인데 여전히 저평가고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주식들 중에 하나는 맞는데 이제 이거 금융주만 쭉 오르니까 다른 거 여전히 싼 것들이 또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리밸런싱 차원에서 최근에는 좀 금융주를 매도하고 통신주 쪽으로 좀 옮겨가기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조금 뭐 이게 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제 생각이죠. 앞으로 어떤 쪽이 좋을까? 그러면 네. 하면 이미 지금 밸류업을 시행하고 있는 금융주들도 뭐 이거는 뭐 배당도 늘어날 거고 자사주 소각도 할 거고 이러면 이제 주가가 계속 사실은 오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요거보다 더 폭발적인 뭔가를 한 방을 기대한다면 오히려 지금 대주주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 하고 있는 곳. 지금 이미 많은 그 거버넌스 이슈가 이미 있어서 뭐 주주들하고 같이 소송도 하고 있고 이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평가가 엄청 되고 있는 곳 이런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찾으면 앞으로 이런 이제 거버넌스 문제들은 점점점 선진화가 되면서 이제 고쳐질 거고 그러면 거기에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은 대주주가 아주 나쁜 사람 그쪽이면서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주가가 너무 싸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쪽을 제가 선호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쪽은 배당을 지금 많이 안 주고 있거든요. 그렇지. 악덕 기업이라고 하긴 그렇고 좀 불량 기업들. 예, 그런 쪽은 조금 앞으로 그런 배당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주식으로 보고 약간 조금 조사를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주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밸류업 발표했을 때 지주사들, 금융주 다음으로 지주사들도 올랐는데 지주사들이 지금 재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쪼개기 상장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근데 말씀하신 기준으로 보면은 앞으로 이제 뭐 물적 분할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저런 일들. 그러면 지주사도 뭐 PER 뭐 3배, 4배, 5배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드네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을 보시면서 다만 중요한 거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주사 또 저 사람 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라고 할지 모르는데 좀 몇 년을
그렇지만 제가 좀 그랬잖아요. 시간의 관점을 조금만 길게 보시라. 그거를 우리 대통령 선거 때까지. 예, 이거를 어떤 주가가 확 튈 때 바로 직전에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 전에 이렇게 물량을 이렇게 오랫동안 좀 보유를 하고 확보를 하다가 그게 어느 순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해외 여행하고 있는 사이에 그게 될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조금 시간의 관점을 좀 길게 잡고 그런 쪽에 저는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주사 같은 경우는 PR이 몇 배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제 개인적 의견이실 거라 생각하는데. 네, 저는 미국에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지주사가 하나 있잖아요. 저기 우리 워렌 버핏, 버크셔 해스웨이, 뭐 그 PBR을 참고해도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뭐 그런 밸류에이션을 좀 봐도 될 것 같고, 저는 그 특별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 디스카운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게 많아요. 오히려 좋은 게 뭐냐 하면 저는 어떤 쪽에 투자할 때 조금 약간 난감한가 하면. 네. 어떤 제조업체 투자를 할 때 저 기계 장비 엄청난 투자를 한 저 장비를 나는 이거를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청산했을 때는 저거는 그냥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약간 이런 그 밸류에이션 하기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그렇죠. 좀 있더라고요. 특히 또 해외에 뭐 지점이 있고 해외 공장이 있고 이런 거는 또 갑자기 어떤 국제적 이슈 때문에 또 확 분위기가 바뀌어질 수 있고 그래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주사는 오히려 저는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자회사의 그 밸류에이션들을 또 대수의 법칙으로 이렇게 모아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디스카운트할 요인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조업체를 평가할 때는 이렇게 보고 좀 잘 모르고 잘 어려운 부분은 디스카운트를 해서 평가를 하는 반면에 지주사는 너무 주가가 그 자회사의 주가가 뭐 고평가돼 있고 뭐 이런 경우는 좀 평가를 그렇게 하지만은 특별히 그렇게 크게 디스카운트한 그 지주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자회사들의 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업권인가요? 그게 있죠.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딱 확실히 보여지고 있는 평가되고 있는 그런 자산이니까 저는 뭐 그 평가할 때 크게 디스카운트 안 하시고 하는 게 맞다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금융주들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또 주가가 반응을 하겠죠. 네, 네. 근데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럴 때 조금씩 정리해 나간다고 하셨으니까. 네, 네. 정리한다도 뭐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 괜찮을까 이 고민을. 왜냐면 살려고 계속 오르는 거 보니까 괜찮네 하다가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제가 이제 큰 폭을 아무리 많이 줄여도 10%일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종목으로 봤을 때는 큰 폭으로 줄이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종 자체의 비중은 크게 줄이지 않을 거고요. 이 안에서 리밸런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그 밸류에이션을 잘 살펴보면 아직도 상대적으로도 싸고 절대적으로 싼 주식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금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너무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빼고. 피하는 게 좋을 거고 안 그런 쪽에서 잘 찾아보면 충분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금융주 관련해서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섹터 내에서 들어오른 종목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우리가 이제까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sek터 내의 대장주, 주도주에 주목하자. 네. 크게 빠지면 더 빠지고 다른 거는 네. 그 오르면 이건 또 더 많이 오르고 네, 이런 맞습니다. 주도주 이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관점에서. 고백하자면 저는 주도주를 가져본 적이 잘 없습니다.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주도주가 제일 비싸거든요. 그렇죠. 비싸긴 예. 제일 비싸지. 예,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은행주 중에서 신한, 하나, KB가 있다. 그럼 어디가 주도주냐? KB잖아요. 아마 그렇죠. KB가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을 거지만은 저는 이제 KB는 없고요. 다른 은행주들은 같이 이제 뭐 이제 오르고 또 많이 오른 게 있고 또 적게 오른 게 있고 한데 주도주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의 등락을 더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주가 하락기에는 또 좀 불리한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가 주도주를 꼭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종목들이 잘 나간 건 사실이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외된 종목들을 위주로 투자를 하는 버릇이 있었고 그 소외된 주식 투자해서 내가 이때까지 얻어온 결과는 상당히 만족스러웠다. 내 기준에 봤을 때 뭐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보통 보면 주도주가 아닌 주식들의 배당 수익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 더 많은 배당을 받아서 그걸 재투자함으로써 나오는 수익도 무시할 수 없다. 예, 뭐 그런 제가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어쨌건 최근에 자산을 3배로 불리셨으니까 최근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아유, 그때는 뭐 저점 대비. 자, 네. 그렇다면 그 금융주 가운데서도 어디에 좀 주목하는 게 좋을까? 아까도 뭐 말씀하신 게 들고 있는 포트가 증권주하고 금융주, 은행주라고 하셨었는데 네네. 뭐 사실 보험주도 있고 뭐 많잖아요. 네, 보험도 네. 생명보험이 있고 화재보험이 있고. 네네. 보험주도 주도주들은 좀 많이 올랐죠. 네. 예. 은행도 주도주 많이 올랐고, 저쪽 그 증권주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뭐 키움증권 이런 것들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어요. 예, 예. 키움증권. 예, 그럼 올랐지만은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은 여전히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서 좀 비싸고 아니고 소외받는 주식 중에서 뭐 종목명을 지금 하나 말씀을 드리기는 네네. 좀 뭐 어떻습니까? 예? 어차피 작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예. 대부분 다 아는 종목들이라. 예, 뭐 일부 제가 작은 종목들 얘기해도 되나요? 네, 뭐 투자하시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네네네. 하나의 그 공부하는 차원에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학교에서 네. 학생들이 그 전망 자료를 계속 그 우리 수업 시간에 만들어내고 그랬었죠. 지난번에도. 지금 계속 이제 한 4년째인가요? 계속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교수님 포트폴리오 분석해서 제 포트폴리오가 그때마다 다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한번 이번에 제가 표현을 한 거를 보면 그 페어 트레이딩을 잘하면 좋다. 페어 트레이딩. 페어 트레이딩인데 그 페어 트레이딩의 예시로 제가 하고 있는 페어 트레이딩을 예시로 들어줬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주 비슷한 두 종목을 골라서 같이 가져가라. 네. 이게 그리고는 이게 보면 주가가 그런데 주가는 시장에서 각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밸류에이션이 정해져 있는데 뭐 큰 은행이 변해봤자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주가는 막 크게 변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금융지주와 제가 기업은행 이 두 개를 페어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의 주가가 1,500원 이상 차이 날 때 네. 그때는 기업은행이 싸다고 보고 기업은행 쪽으로 막 교체 매매를 해요. 교체 매매를 했다가 얼마 전만 해도 주가가 거의 비슷해졌어요. 네. 그러면 1,500 저는 우리 금융지주를 가졌을 때보다 1,500원의 이익을 더 얻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럴 때는 다시 또 다 바꿔가지고 이제 그게 제가 제 과거 자료를 보면 다 나타나는데 우리 금융지주로 다 옮겼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며칠 전에 우리 금융지주 주가가 훅 튀었어요. 해가지고 또 2,000원 가까이 차이가 나든가 그러면 또 저는 우리 금융을 팔고 기업은행 쪽으로 이렇게 가는 쪽으로 투자를 하면 기본적으로 은행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서 나오는 배당 수익과 자본 손익 더하기
이 페어 트레이딩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뭐.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난 무증권 은행주는 뭐 사야 돼? 하면 저는 기업은행 주식을 사고 있어요. 더 상대적으로 싸다고 싸니까. 생각하니까. 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죠. 그리고 지방 은행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굉장히 성격이 비슷한 두 종목이 이제 DGB와 BNK가 그렇죠. 있죠. 그것도 과거 추이를 보면 어떨 때는 이 종목이 1,000원, 2,000원 더 비싸고 어떨 때는 이 종목이 1,000원, 2,000원 더 비쌀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유는 다 있어. 그때마다 보면 네. 그때마다 여기는 지금 뭐 부동산 PF가 많아서 뭐 성과가 안 좋아서 이유는 다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두 기업은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얘가 가격이 높고 저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이거를 지금 또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팔고 이쪽으로 옮겨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때 또 인터뷰에서 하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그럼 지금 봤을 때는 그 안에서도 싼 종목들을 그렇게 담아가는 게 맞고 보험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도주는 비싸졌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제가 관심 있게 이렇게 보고 약간 할까 말까 뭐 약간 조금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 종목이 코리안 리 하고요. 그리고 현대해상 정도는 밸류에이션도 좋고 이익도 괜찮고 충분히 저평가돼 있고 이게 만약에 주도주만큼은 아니지만은 주도주 에 비해서 너무 싸니까 네. 그게 어느 정도 접근을 한다면 뭐 이것도 괜찮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의 관점, 시기열을 좀 넓게 길게 봤을 때 이 주도주와 네. 소외주의 이 관점 자체가 네. 완전히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항상 주도주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거든요. 주도주와 소외주의 스프레드가 변할 뿐이에요. 아, 근데 맞아. 여기에는 일단 기본 바탕 우량주. 당연히 그렇지. 저평가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이슈로 오른 게 아니라 돈을 잘 벌고 있어야 되고 배당도 잘 주고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그렇죠. 것 중에서 픽을 하는 거죠. 네. 아, 근데 요즘 그 실적이 정말 잘 나왔는데 네. 나온 날 주가가 부러지는 경우들이 너무 흔해졌어요. 지금 뭐 미국도 그렇지만 그래 뭐 그 주가가 높은 이유 때문이다. 뭐 이런 이유들을 얘기하는데 한국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밸류에이션이 네. 실적이 잘 나왔는데 뭐 현대차도 그렇고 그렇게 주가 발표하는 날 네.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네. 다 부러지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가 심하죠. 네, 우리가 왜 이렇게 주식시장 변동성이- 자체에 돈이 없기 때문이죠. 아, 유동성이. 그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에 들어오는 있는 돈이 우리나라의 기업을 지탱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너무 택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밸류업이 필요하고 세법도 주식 시장에 유리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거래소도 바꿔줘야 되고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있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그 규모가 있는데 그 규모에 비해서 너무 작은 돈들이 여기서 놀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자꾸 순환매 같이 뭐가 오르려면 다른 데가 빠져야 돼.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금투세니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이러한 근본적인 주식 시장의 환경 자체를 바꾸고 나서 네.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금투세가 됐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지금 투자자들에게 뭐 맞죠? 많이 있죠 지금. 예. 아마 금투세 처음 얘기 나왔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주가가 꽤 괜찮을 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뭐 그러니까 그때는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정시에 돈이 좀 많이 들어올 때였어요. 뭐 그치. 동학혁명이니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그쵸. 그러니까 코로나 직후. 예, 그런 말을 할 만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지금 그렇죠. 아니고 이게 근데 예. 이게 우리의 그 평균 한국 증시의 모습이죠 이게. 네, 한국 정시의 모습이고 이게 체질적인 이거를 개편을 다 하고 나서 해도 그는 늦지 않았고 만약에 한다면 배당 소득세 이것도 금투세만 똑같이 다른 선진국처럼 하는 게 아니고 금투세 안에 있는 배당 소득세나 이런 것도 다 맞춰서 똑같이 해야 되지. 요거만 정시에 분리하고 다른 것도 정시에 분리하고 이게
다 불리한 채로 법규를 바꾸는 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진짜 제대로 막 해본 사람들이 정말 이 증시의 그 활성화 이런 것을 위해서 막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주식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그걸 자랑스럽게 맞아요.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르면서 뭘 손을 대. 아는 사람들이 손대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죠. 자랑이다, 자랑이야 정말. 참 괴로워요. 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호재, 실적 발표가 어떻게 보면 세론이 돼버리는, 미국과는 반대. 미국은 좋은 실적 나오면 막 10%, 20%씩 막 그 엄청난 기업들도 시가총액 높은 것도 막 올라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미국도 이게 지금 이런 자금들이 이 시장으로 막 몰려오고 하는 게 계속 그런 노력을 해왔었거든요. 사실 그 2000년대 들어왔어. 그 전에는 뭐 별로 큰 노력을 안 하다가 이게 그 뉴욕 시장 뉴욕 거래소 뭐 나스닥 이런 것들이 상장되고 합종 영향하고 뭐 이런 거를 보면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2000년대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막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그 효과들이 최근 한 10년간 쫙 났던 거죠. 났던 거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때 그런 노력을 했었어요. 2006년도 그때 우리나라 거래소를 완전 상장시키고 동부가 허브 쪽으로 가자 이런 걸 하다가 중간에 그게 좌절이 돼 버렸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그때 그게 제대로 됐으면 그게 제대로 됐으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보다 훨씬 괜찮을 거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참 갈 길이 머네요. 손봐야 될 것들이 정말 많네. 그렇죠. 그거를 지금 거의 20년 전에 시작했어야 되는 거를 이제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 후보 피격 사건 이후로 대세가 그쪽으로 갔다 하면서 이제 뭐 변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어떻습니까? 이 정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노이즈로 그냥 처분해야 되는 건가요? 노이즈로 터부시 해버려야 되는 건가요? 대선은 아주 중요한 요인이지만 중요한 요인인 걸로 보고 있지만은 또 대선이 누가 된다고 해서 또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펼칠 것인지에 대한 그 예상과 예측을 저는 좀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는 저는 좀 그걸 그래서 대선을 통해서 어떤 주식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를 얻기는 좀 많이 힘들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증시 전망,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선거 기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폭탄들이 터지는 그런 기간에 이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사람들은 되게 변동성이 커질 거로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매번 선거 때 이랬나요? 그렇죠. 그 선거 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선거 때 그렇게 저는 등락이 심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니면 다른 또 후진국일수록 해외 투자자들의 그 힘이 크니까 그런 데일수록 오히려 그 등락폭은 더 커질 것 같고요. 대선 전이나 아니면 대선 후 뭐 이렇게 미국 자체는 괜찮은데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 변동성이.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전 세계의 자금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곳이고 그게 어떤 그게 갑자기 대선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크게 흔들리는 경우 그렇다고 해서 돈이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후진국일수록 들어와 있는 해외 자금들이 많으니까 누가 되지라고 보고 그거로 의사결정하는 그런 투자 자금이 많으니까 더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채권이나 주식이나. 그래서 미국의 주식은 그 대선 때문에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그 정책에 따라서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해외 각 나라들에 이제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정책을 할지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됐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빨리 하나요?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막 압박을 가할 것 같아. 압박을 가해서 빨리 금리 인하를 시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트럼프가 되는 게 우리나라 정시에 나쁘진 않을 걸로 봅니다. 근데 또 반대로 2차 전지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뭐 반도체, 그러니까 소위 그 세제 지원을 받는 그러한 비즈니스 공장들이 그쪽에 많이 설립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다 축소 폐지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또 우리 그 관련된 종목들, 대기업들 영향 큰 그 기업들이 또 이게 불안하고. 예,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 경제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 전 세계 돈이 미국 시장에 집중돼 있다는 거. 최근에 집중화가 됐고 집중화돼 있는 게 최근에 일어난 가장 큰 변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앞으로 또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그러면 이렇게 확 모여져 있는 이 자금들이 다른 나라들한테로 좀 퍼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미국 쪽으로 강화시킬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저는 이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정책들도 어떤 섹터나 종목에는 뭐 영향을 끼치겠지만은 전반적인 정시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이 아마 미국의 정시는 좋지만 우리나라 정시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나라 자금들이 미국으로 가죠. 우리나라 국민들도 투자를 막 하는 이유가 미국으로 자금이 모이는 지금 그 상황이기 때문인데 그게 어떻게 바뀔지. 미국이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인하하면 지금 금리를 인상시키는 쪽으로 계속 해온 게 채권 시장으로도 돈이 들어오고 주식으로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지금 효과를 줬거든요. 그렇죠. 주식은 조금 생각 외의 그런 결과였지만은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라면 금리를 좀 미국이 인하시켜주면 미국의 자본들이 좀 흩어지지 않을까. 미국 정시에서 아니면 채권 시장에서 좀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또 좀 외국인 투자가 좀 증가하거나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미세한 그 정책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 바가 없고 그 상황이 좀 돼봐야지 알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시계열을 길게 놓고 투자하시는 우리 서준식 교수님, 예전 자산운용사에서 CIO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 퇴직하고 나서도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금 증시 상황을 좀 짚어봤고 밸류업을 짚어봤습니다. 보시는 분들 잘 참고하셔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그러한 투자 기준을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성향이 좀 안 맞으시더라도 조금만 더 장기적으로 보고 조금만 더 밸류, 가치에 집중하는 그런 투자를 좀 하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거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3배의 자산을 우리가 어떤 종목 가지고 나 뭐 100% 벌었어, 200% 벌었어 할 수는 있는데 계좌 전체 자산, 투자 자산을 이렇게 몇 배로 불린다는 건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죠. 자, 이제까지 숭실대 경제학과 서준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